아 맞아요. 인터스텔라처럼. 제발 사랑합니다. 긴축을 해. 제발 또는 제발 돈을 풀어. 미친 거 아니야? 막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스테이. 스테이. 문제는 이제 우리는 사실 두 선택지 모두 좀 취약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뭐 뭘 선택해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6월의 첫 번째 뉴스토스트 시작하고요. 저는 진행자 박진영 JYP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도 뉴스토스트의 이제 인기 멤버 정희님 네, 오셨고요. 아, 너무 호쾌하게 웃었네. 너무 호쾌하게 웃으셨는데요. 네, 정희님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날 아니겠습니까? 바로 내일 대선 본투표일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21대 대통령이 누군지 알게 되겠죠? 보통 대선은 당일 밤 10시면 당선자 윤곽이 나오고요. 개표는 다음날 오전까지 계속됩니다. 접전일 경우에도 다음날 오전이면 결과를 알 수 있게 되죠. 지난 20대 대선이 그랬죠? 다음날 이제 새벽에 결국 알려졌다는 조기 대선입니다. 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탄핵 있고 나서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할 때도 이랬었죠. 네, 네. 몇 년 만에 또 이걸 보게 될지 몰랐어요.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부 출범 절차를 지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지난 그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있고 또 정부 인사철도 1분기에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도 네. 지났어요. 그래서 신임 정부가 출범하고 바쁘게 바로 투입이 돼야 될 텐데 그 전에 올해에 들어설 이제 곧 들어설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기 정부는 인수인계 없이 출범을 하는 거죠. 네. 보통 대학교 학생회도 네. 인수인계를 하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은 인수인계가 되게 중요한데 행정적인 어떤 공백이나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2017년 이후에 두 번째로 지금 인수위원회가 없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그쵸. 안타까운 사태가 또 벌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인수위원회가 그 회사의 인수인계하고 조금 달라요, 개념이.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그러니까 당선일 다음 날부터 한 2, 3개월 정도 네. 운영이 됩니다. 뭐 2, 3개월이라고 하지만 사실 뭐 3개월 조금 넘겨서 운영이 되고요. 이게 국정 비전하고 초반 100일을 어떻게 지낼까? 요걸 이제 구상하는 조직인데 구상이라고 하지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어떻게 실행을 할까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면 이제 정책 우선순위를 좀 결정을 하고요. 우선순위. 그리고 국정 운영 계획을 이때 수립을 합니다. 총괄 조직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초기에 2, 3주, 그 3개월 중에 한 달 정도는 정부의 각 부처로부터 주요 정책하고 주요 사업 보고를 받아요, 원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새 대통령, 새 정부는 그러면 이 정책은 이렇게 됐으니까 이어가고 무슨 정책은 좀 중단을 하는데 사실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잖아요, 모든 그쵸, 일은. 종료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종료를 해야 할지 이런 것도 좀 논의를 하고요. 미집행 예산도 좀 파악을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안이 나왔지만 안대로 다 되지는 않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 안이 이렇게 됐지만 한 80% 이렇게 된 것 같고 뭐 20%는 이렇게 됐으니까 돈이 좀 남았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을 한다. 이런 것까지 좀 네. 파악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그 대선 공약 들고 온 거 있었잖아요. 이거를 또 일하는 사람은 어차피 관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을 해서 어떻게 구체화를 시킬까, 어떻게 어떤 부서한테 나눠줄까 하는 로드맵도 좀 작성을 하고요. 청와대 조직 개편도 하고요. 내각 후보자 추천도 하고요. 근데 이 인수위원회가 없다는 건 이 과정이 통째로 없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정부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실무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체계적으로 뭔가 로드맵을 짜는 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하는 건 맞다는 거네요. 네, 네. 뭐 지금 근데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지난 2017년, 2018년 때는 내각에는 별 문제가 없었잖아요. 장관들과 부처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이제 그 내각이 거의 통째로 공범으로 포함된 내란 수사 중인 이거 정리가 진짜 너무 복잡할 것 같아요. 지금 국무총리 연루됐죠. 기재부 장관 연루됐죠. 국방부 장관 감옥 가 있고 이번에 그 지금 다시 대행으로 올라온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지금 그 늘봄 가지고 맞아요. 난리가 있었죠. 벌써 이제 4명은 확실하게 중요한 순서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정책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그 가장 어려운 부분은 우리 또 예산안 얘기 작년에 많이 했잖아요. 네. 예산안이
이제 전생 같아요. 음. 일단 작년 보통 연말에 예산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부분이 가장 지금 어려운 점이 아닌가 싶어요. 큰 틀에서는 한 가게를 운영한다고 쳐도 예산이 정해져 있으면 중간에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예산을 안고 새로운 정부가 이걸 잘 경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그래도 지난 정부의 정책과 어떤 이렇게 돈을 쓸 거야라는 방향을 이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올해까지는 좀 지난 정부 정책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불법 계엄으로 난리가 난 와중에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감액 했어. 예산안을 맞아. 어떻게 통과를 시켰었잖아요. 안 그러면 진짜로 국정이 마비되니까. 근데 이게 뭐 그때는 꼭 필요한 일이었지만 사실 뭐 그렇게 막 논의가 잘 된 예산안은 아니에요. 좀 네. 빨리 통과가 됐죠. 네, 근데 이걸 워낙 가지고 혼란스러웠고. 빨리 통과가 되기도 했지만 이거 특활비 가지고 좀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막 뭐 하여튼 잘 분배가 된 그런 건 아니고 뭔가 범죄와 얽혀가지고 근데 이거 가지고 어쨌든 올해 가기는 가야 돼요. 네. 물론 이제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죠. 추경을 통해서 중점 사업을 일부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기존 예산 안에서 이제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우회로도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난 정부 사업하고 정책을 웬만하면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실 뭐 늘봄이 너무 심각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그쵸. 한창 이제 진행을 예산 할 짤 때 때. 그 학교 예산이 많이 잘리고 급하게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이게 좀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는 사실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봄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좀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이기 배정이 돼 때문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국정 철학이 좀 다르다고 해도 이미 집행하기로 한 정부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간 기업들하고 정당하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쵸. 이거는 절대 약속이니까. 바꿀 수 없고 하지만 이제 올해 뭐가 좀 어렵냐 하면요. 대규모 재정 투입이 벌어진 필요한 사업이나 구조 자체를 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은 추진이 좀 어렵습니다. 근데 또 앞서서 저희 경제 성장률이 반토막 됐다는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네. 보통은 이럴 때 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텐데 또 경기 또 어렵다는 얘기 올해 하반기까지 쭉 나올 텐데 이번 정부 왜 이렇게 대응하지 않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지금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난이도예요. 누가 지금 경영을 해도 어려운 상황에 정부가 좀 교체가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을 하게 됐다. 그리고 기존에 짜놨던 예산안 굉장히 좀 여러 가지 그 논란거리가 많은 예산안인데 이거 끌고 가야 된다. 큰 틀에서는 바꾸기 어렵다. 네. 자, 그래서 지난 정부의 예산 기조가 윤석열 정부 때 예산 기조가 재정 건전성 유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 1위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개적으로 재정 확장 방향을 지지한다고 밝혔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에 인천에서 유세 중에 재정 확장 방향을 지지한다고 발언을 했어요. 네. 2위, 지지율 2위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정 건전성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고요. 이제 뭐 이러면 이제 누구 편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누구 편을 선택하는 건 좀 위험하고요. 네.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발언으로 이제 경제 쪽 경제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원론적인 발언으로 배경을 조금 깔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재정 기조 관련해서 딜레마에 좀 직면해 있어요. 긴축 재정을 하자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쵸. 네. 그래서 산업 전환기잖아요. 지금 뭐 AI 뭐 나오고 뭐 자동화 나오면서 산업 전환기에 들어섰는데 이러면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투자든 기존 이제 산업을 종사하던 사람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깔든 그럼 다 돈 들어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환 비용이 좀 요구되는 시점인데요. 근데 이 돈을 쓰자니 그대로 가계부채나 이런 게 쌓이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선진국들은 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간에 국가 부채가 됐든 가계 부채가 됐든 이게 너무 높이 쌓였어요. 지금 빚이. 이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금융시장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어떤 뭐가 더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 확장이냐 건전성이냐 이게 우선순위의 선택이 돼버렸어요. 거의 정치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결과가 아마 과정을 정당화할 겁니다.
결과와 과정을 정당한다. 네, 만약 확장을 선택했는데 잘 됐어. 그러면 역시 확장이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고, 건전성을 선택을 해서 긴축 재정을 했는데 뭐 잘 됐어. 그럼 역시 건전성이 좋아. 이렇게 되는 약간 미래가 과거를 결정하는 상황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건 희망 시나리오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하죠. 결과적으로 안 좋았으니까 이거 너 때문이야. 너가 처음부터 잘못했어. 왜 재정을 풀래? 라고 할 것이고 긴축을 네. 간다고 하면은 왜 그렇게 숨통을 쪼여놔가지고 다들 힘들게 만들었어? 라고 그렇죠. 하면서 뭘 해도 네. 사실은 욕을 먹는 게 그쵸, 그쵸. 이제 절망편이자 현실이지 네. 않나. 네, 맞아요. 그 영화, 그 우주로 가는 영화 같은 그런 느낌.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네요. 인터스텔라요? 아, 맞아요. 인터스텔라처럼. 인터스텔라 맞춘 같은. 게 용하지 않나요? 그쵸. 막 제발 사랑합니다. 긴축을 해. 제발 또는 제발 돈을 풀어. 미친 거 아니야? 막 맞아요, 이렇게 이제 맞아요. 하면서 그 뭐라고 막 외쳤는데 저는 그걸 까먹었네요. 스테이 뭐 이거였나? 아, 맞아. 스테이. 스테이 이 말대로면 그거네요. 그냥 그대로 가. 네. 아, 네. 라는 네. 건데 네. 문제는 이제 우리는 사실 두 선택지 모두 좀 취약한 상황이기는 해요. 근데 뭐 뭘 선택해도 네, 뭘 선택해도 가계부채도 너무 높이 쌓여 있고 고령화도 너무 문제고.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거는 지난 정부는 재정 건전성 기조로 갔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것 자체에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실패한 예산안 올해 하반기까지는 그 예산안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건전성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의미로 건전하진 않았죠? 아니, 여러모로. 네. 아, 예, 그쵸. 자, 그러면 시선을 잠깐 돌려놓고 우리가 배경에 대한 얘기는 지금 좀 했습니다. 시선을 좀 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일 결정됩니다. 차기 정부를 이끌 사람이 누구일지, 새 정부를 이끌 사람이 누구일지 바로 내일 결정이 되는데요. 이 차기 정부가 우리 편집본 올라가면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올해 안에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급한 거는 자영업자하고 소상공인을 좀 도와주는 것 같아요. 거의 절벽 끝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지표가 나쁩니다. 네. 거의 진짜 끝에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 확장 재정이 돼요. 아, 그쵸. 돈을 네. 풀어야 되니까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엄격하게 재정 건전성을 지킨다, 자유시장 경쟁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외부 환경이 나쁜 건 외부 환경이 나쁜 거고 시장 질서와 자유 경쟁을 위해서 도태될 자영업자는 도태되라. 이러면 이제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킬 수 있는 거죠. 아, 조금 무섭네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이라고 하면 분명히 이제 세금 감면, 정부 대출 만기 연장, 임차료 지원 이런 게 이제 지원 정책이 되는데 이런 정책의 목표 그러니까 확장 재정의 목표는 당연히 가장 어려운 고비를 정부 도움으로 좀 넘길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건데 여기 부작용이 있기는 하죠.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일단 국가 부채가 늘어나고요. 또 사실은 정리가 되어야 될 회사도 분명히 있어요. 정리가 되어야 될 회사도 냉정하게. 있는데 이제 이게 좀비 기업이 돼가지고 좀비 효율성이 기업, 그쵸. 떨어집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저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확장 재정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잘 설명을 방금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확장했을 때 떠올리면 좋은 장면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어려웠잖아요. 이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에서 정부가 돈을 푸는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해주고 저리에 대출해주고 또 지원금까지 이제 주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이런 거를 정말 정부가 나서서 다들 조금이라도 숨통 트이게 해주려고 돈을 푸는 거 이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팬데믹 때 코로나 때가 가장 대표적인 맞아요. 그 그리고 확장 재정, 꽤나 네, 지원을 큰 많이 규모의, 했었죠. 그쵸? 네. 확장 재정이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재난급 이런 천재지변 이런 건 또 아니지만 너무 경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실제 경기가 어려운 수준이 거의 천재지변급이긴 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건전 재정을 했을 때는 또 계속 부작용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게 건전 재정,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풀었을 때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냐 이것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을 안 하면 결국에 정말 경쟁력이 좋은 기업만 살아남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한 대로의 효과를 보려면 이 파산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임금 근로자로 흡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면 이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 비율 너무 높고 기업이 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복지가 잘 되잖아요. 또 어떤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요새는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같은 조금 더 낮은 연봉이더라도 복지가 잘 돼 있으면 또 그걸 또 선호한다고 그런 하더라고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규모가 큰 기업이 복지를 좀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줄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지금 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그 기업들이 뽑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면 좀 그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실패하면 소비가 좀 많이 침체되고 사회 불안이 좀 커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확장이든 건정이든 균형을 좀 맞춰가면서 이제 저글링을 계속 이제 무한 저글링을 하는 게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딱 하나 선택해두고 이게 영원한 정답이다. 이 태도가 사실 가장 틀린 태도 같습니다. 저는 저글링보다는 줄타기 할 때 이거 음. 바 같은 거 잡잖아요. 네네네. 그런 근데 여기 양동이를 든 물이 찬 양동이를 이고 이렇게 줄타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네. 그리고 소비가 잘못하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든 그 많은 국가에서 국가 경제를 굴리는 굉장히 큰 세 가지 축이 있어요. 생산과 소비와 투자. 근데 그 중에서 소비가 우리 민간 소비도 있고 정부의 지출도 있는데 소비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소비가 말라붙으면 내수가 이제 말라붙는다고 하죠. 소비가 말라붙으면 정말 나라 경제가 굉장히 이제 전방위적으로 힘들어져요. 근데 이미 국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5%에서 0.8로 절반 가까이 내려간 상황에서 GDP의 큰 축인 소비가 여기서 더 침체되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래서 금융당국에서도 추가 경정 예산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예산 네네. 고쳐서 더 푸는 쪽으로 써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게 되든지 간에 그 3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이 되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수 침체가 너무 말씀하신 대로 심해서. 너무 심각하니까. 그래서 한국은행도 지금은 돈을 좀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금리 2.5%로 인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유동성을 공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집값만 또 오를까 봐 걱정이 굉장히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너무 침체되어 있다 하면서 이제 돈을 좀 풀었는데요. 그 모건 스탠리도 대선 후에는 누가 정부로 들어오든 확장 재정 기조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조금 올려놨더라고요. 오,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반박하죠? 네. 약간 쫑긋하는 경향들이 있죠. 자, 그런데 대내적으로 국가 이제 내부의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내수 침체 너무 심하고 자영업자 너무 힘들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외적인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죠. 우리 바깥은 또 한국 너무 이제 불쌍하게 이렇게 정글이잖아요. 정글인데 그 안에서 또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막 관세로 칼 휘두르고 지금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얘기 바뀌고 지금 이제 저희 슬랙도 보면은 저희 이제 메신저 사내 메신저 보면 정희님이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미국 돌았나 아무튼 이렇게 갑자기 쭉 올리면 모여 또 관세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막 바뀌어요. 좀 TMI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세로 계속 지금 협상이 필요한 상황인데 미국 연방무역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상호 관세 그 뭐랄까요 난타를 지금 잠깐 제동을 걸어놓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관세 협상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상황인 네네. 거잖아요. 차기 정부는 이 관세 협상에서 주도권을 갖고 올 수 있는 걸까요? 뭐 사실 이제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찬찬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주 28일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네. 누가 행정부한테 그렇게 전례 없는 무제한의 권력을 주었냐라면서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던 그 해방의 날 관세 조치 대부분을 위법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기뻤죠. 해방의 날에서 세계 경제가 해방이 됐다라고 생각을 했으나 하루 만에 항소심 법원에서 알겠는데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했던 거를 무효로 돌리고 효력을 정지를 시켜놓을게 또 하면서 이제 반사 놀이하는 거예요? 네네 유효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게 바로 진정한 불확실성이다 이 야.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상호 관세에 포함해가지고 이 90일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게 끝나는 날이 이제 오는 7월 8일입니다. 한 달 남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제 7월 8일까지 모든 관세 협상을 끝내버리겠다고 7월 패키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조용히 협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그 4대 분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경제 안보, 투자 협력, 통화 정책이라고 하면 환율입니다. 환율. 여기에 대해서 현재까지 고위급 회담 한 차례, 이제 실무 협상 두 차례 이렇게 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차기 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좀 어려워요. 왜요? 왜냐하면 협상 대표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차기 정부 출범 이전에 진행된 내용을 그 정부 바뀌었다고 막무가내로 뒤집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게 되는 거네요. 지금 6월에 어쨌든 네, 차기 정부가 출범을 할 거니까 거기서 그쵸. 이제 누군가가 갑자기 나서가지고 나도 갈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막 하고 있는 상황, 굴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중간에 뭐 누가 투입돼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려운? 그렇죠. 그 상대국 입장에서 보면은 너네 정권 바뀔 때마다 뭔가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너네를 믿고 우리가 협상을 해? 인데 미국이 할 얘기 아닌 것 같은데요. 미국 정도 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기는 트럼프 할 한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네. 네네. 그쵸, 그쵸. 아까 뭐 트럼프 정도가 돼야 이렇게 뻔뻔하게 구는 아, 거지. 그쵸. 사실 우리는 그 미국 상대로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 도대체 어디까지 협상이 진행되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음. 그래서 아, 미국도 이렇게 막 법원이 뒤집혔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뭐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는 협상을 어떻게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우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이 투명성 정도는 좀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인수위원회가 없고 그래가지고 지금 기재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총리도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협상인데 과연 이게 차기 정부에 제대로 이제 그 협상의 이면 합의 같은 거 되게 좀 되지 않았나 싶은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제대로 정보가 이관이 될까?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차기 정부도요, 뭔가 이제 막 양보를 해서 간섭을 좀 할 수 있는 상황이 음.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제 인력도 좀 준비가 되어야 되고 정책 연계 방안도 정리가 돼야 협상단한테 실질적으로 이래라 저래라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이밍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7월 패키지가 끝난 다음에 후속 조치 정도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상식적으로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사실 잘 대응을 하겠지만서도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왜냐하면 네, 분명히 협상이 이렇게 원활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네네, 협상이라는 게 다 잘 될 것만 기대하고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네.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또 이거 결과적으로는 차기 정부한테 또 책임을 사람들이 많이 물을 것 같아요. 뭐, 그쵸. 어쩔 수 없죠. 음. 그러라고 있는 대통령이니까. 네, 그쵸. 네, 근데 이런 배경 정도는 미리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7월 8일 네. 무슨 기념일도 아니고 90일 무슨 뭐 투투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90일 그쵸. 관세 유예 얘기를 지금 어쨌든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이 한 3분의 2 정도 흘러와서 이제 음. 다음 달에 됐네요, 드디어. 다음 달에 이제 관세 임시 유예 조치가 끝나는데 그때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뭐 협상 결과라든지 아니면 뭐 트럼프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겠지만 우리는 또 그 중간에 직전에 정부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도중에 새 정부가 투입돼서 뭔가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그러니까 네. 말하자면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차기 정부가 바로 할 수 있는 일, 바로 하긴 어렵지만 되게 중요한 일, 이걸 나눠서 얘기를 하고 음. 있는데 이 관세 협상은 어떻게 보면 그 후자에 가까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어떻게 드네요.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은 또 단기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연장을 조금 노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간 연장을. 그쵸. 전 아직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돼. 90일을 카운트다운을 누구 마음대로 이렇게 트럼프 세워가지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근데 다 같이 받아들이고 있는 게, 와, 이게 진짜 패권 국가인가? 이게 기축통화국인가? 힘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이 약간 네. 무력감도 들고.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자, 올해 하반기까지는 다소 우리 차기 정부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 뭐 이것저것 하려고 해도 이미 사실 출범된 배경부터가 정상적이진 않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불확실성 속에 있고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찾고 또 우리가 기대를 걸어볼 것도 그런 내용들일 것 같은데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 차기 정부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추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네. 수출 산업들 경쟁력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 지금 그 7월 패키지라고 하지만 기간 연장해가지고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 뭔가를 좀 내주더라도 우리 수출 핵심 산업은 좀 지켜야 음. 된다. 근데 지금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지가 않으니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좀 투명하게
그 진행을 하게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상품이나 제품 만들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원자재는 어디서 수입을 하고 1차 가공은 또 어디서 하고 조립은 어디서 한다. 완성은 어느 나라에서 하는데 사실 이거의 설계는 또 어디서 했더라. 이런 유기적인 연결망. 그쵸. 예, 이거를 글로벌 공급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역할을 못 맡으면은 그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가 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반도체라든지 완성차, 뭐 석유화학 같은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중후장대 말이죠. 네, 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근데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 되게 급격하게 변화를 하면서 네가 계속 이 역할을 맡아도 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이런 챌린지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머리채 잡고 너 내려와, 너 끌어내려. 네네. 이제부터 내 차례야 하는 그쵸. 그런 시도들. 네네. 그래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던 어떤 지위가 그래 내가 조장은 아니더라도 나는 발표는 확실하게 잘해라고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지위가 좀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그 대응을 되게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뉴스토스트에서 계속 이제 지겹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지금 거시경제 가장 뜨거운 주제라고 하면 산업입니다. 산업. 네, 그래서 외교, 정치 모든 것이 지금 산업의 하위 파트너로 약간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될 그 산업 고도화 과제가 있습니다. 네. 네. AI 이런 거요. 네, 뭐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게 돈이 막 많지가 않고 인구 구조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좀 빡세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영리하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로 뭐 바이오를 할 건지 AI를 할 건지 둘 다 할 건지 둘 다 하면은 공급망에서 어떤 위치를 노리고 갈 건지 뭐 반도체도 우리 뭐 파운드리 안 하고 메모리만 했었잖아요. 이것도 그때 당시에 그게 전략적인 선택이었는데 선택이었죠. 이런 식으로 뭐 바이오는 뭐 그렇다면 우리가 뭐 시밀러를 할 건지 아니면 뭐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기존 주력 산업은 어떻게 첨단화를 시킬 건지 아니면 정리할 건지 이런 거를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뭐 정말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렇네요. 두 번째는 외교적 역량을 좀 총동원해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판매나 원자재 수입이나 부품 수입 같은 거를 지금 또 굉장히 특정 국가에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각화를 좀 시켜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측면에서 의존도가 높다는 거예요. 어떤 네, 수입 수출 원자재는. 둘 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막 요소수 대란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막 일본 불매운동 이런 것도 있었을 때 다 배경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데 배경이 우리가 어떤 국가의 핵심 산업의 그 부품을 만들기 위한 핵심 산업에서 제품 만들기 위한 부품을 수입할 때 어떤 국가에 너무 의존돼 있다는 게 맞아요. 항상 문제가 됐었어요. 그 국가에서 이제 셧다운으로 이렇게 내려버리면 난 안 팔게 이러면 우리가 그거를 그쵸. 만들 수가 없고 우리가 맞아요. 만드는 것도 완성품이 아니고 막 중간재야. 네. 그럼 우리의 수출도 끊기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 과제는 이제 다들 리슈어링, 그러니까 기업들을 자기 나라로 막 불러들이고 있잖아요. 리슈어링. 네, 그래서 우리도 당연히 국내로 기업들을 불러와야 되는데, 근데 아무 기업이나 불러온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와서 이제 뭐 저개발 국가일 때 했던 이제 가발 같은 거 다시 잘라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고부가 가치 산업을 좀 불러와야 된다. 근데 어떤 고부가 가치 산업을 불러올 거냐, 무슨 인센티브를 줄 거냐 이런 이제 좀 고차원적인 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다 모두가 윈윈하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되겠죠. 뭐 저개발 스타일로 자꾸 논의가 좀 가는 것 같아요. 그 레거시 언론들을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임금을 낮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뭐 조금 이제 그 누군가를 손해를 보게 만들어 가지고라도 데려올까? 이런 식으로 논의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어가지고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모두 더 윈윈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 기업, 소비자, 노동자, 국가 다 잘 되는 길을 찾아보자. 이런 방향으로 좀 논의를 끌고 가는 이제 리드, 그러니까 그 역할을 진짜 좀 해야 리더십이 합니다. 중요하겠네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막 타협하고 아니면 좀 자꾸 그러니까 모두의 얘기를 듣다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추진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네. 이게 차기 정부의 이제 방향을 모습이 좀 잘 되겠다. 잡아줘야겠습니다. 방향을 진짜 잘 잡아야겠네요.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이게 다시 조각 모음이 되고 있는 다음 세대의 조각 모음이 되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리더십이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차기 정부가 이제 내일 결정이 되잖아요. 정은님의 한마디. 네. 차기 정부에 대한 한마디. 차기 정부요? 아유, 뭐, 고생하십시오. 네. 어차피 욕 먹을 겁니다. 네. 그거는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뉴스토스트에선 최대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지금
경제 현안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각종 언론들에서 이런저런 프레임을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과도하게 깎아내릴 수도 있고 과도하게 칭송을 할 수도 있고 균형 잡힌 시선을 만들기 어려운 보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그 경제 현실과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희님의 그 응원 한마디에 다 같이 월요일인데 힘이 빠졌잖아요. 감사합니다, 정희님. 아니 그게 뭐예요? 아니, 장난이고요. 자,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다음 네, 주엔 또 감사합니다. 새로운 네. 정부의 새로운 과제로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아니고요. 이렇게 화이팅 넘치는 제가 있는데 정희님 혹시 일부러 텐션이 가라앉은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정희님 원래 이게 차분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는 기업연구소, 목요일에는 경제뉴스 101 오랜만에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6월 첫 번째 라이브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진행을 해봤고요. 6월 시작도 우리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6월도 그렇고 남아있는 하반기도 그렇고 즐겁게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내일은 또 대선 본투표가 있죠.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은 내일 본투표 달려가셔가지고 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새 정부가 내일이면은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또 수요일엔 제가 그 얘기를 전하겠네요. 어떻게 투표 결과가 나왔는지 전할 것 같은데 또 감회가 새롭네요. 이번 주도 많은 뉴스들이 쏟아질 텐데 여러분들 또 쏙쏙 보시면서 어피티에서도 수요일에도 저희 경제뉴스 브리핑 진행하잖아요. 중요한 뉴스들은 잘 종합해서 정리해드리고 목요일에는 경제뉴스 101으로 중요한 뉴스들 쉽고 친절하게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피티와 함께하는 이번 주 여러분들 또 화이팅 하시고 저희는 매주 월, 수, 목 아침 7시 40분 어피티 온에어에서 라이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즐거운 일만 있으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날 만나요. 어바.